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등 세계 각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역시 글로벌 자금 유입과는 별개로 금리 인하를 통해 선진국과 유사한 경기 부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22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0%로 낮추는 등 올 들어 5번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성장률이 목표인 7%에 못 미치는 5% 정도로 예상되자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금리 정책의 기본 구상은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춰 소비 및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후 각국의 경제 지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예상과 벗어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통화량, 투자, 소비 모두 감소되는 이른바 저금리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장기 불황 상태에서 저금리 정책의 함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상한 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K 페스티벌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OECD 통계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의 가계 저축률이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독일의 가계 저축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9.7%로 올랐으며 유로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 세 나라는 통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저축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2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선언한 일본도 저축률이 높아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인 1.25%로 떨어졌지만 가계저축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저축률은 2011년 3.7%에서 지난해 8.8%까지 증가했습니다. 원래 중앙은행 금리 정책은 이론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소비가 늘고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임으로써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렇다면 전례가 없는 저금리 시대인 요즘 왜 반대로 저축률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안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초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워 지갑을 더 닫고 저축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율 하락은 지금 저축하는 돈이 미래에 가서도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미래에 소비할 돈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저금리 시대에서는 결혼 비용 및 주택구입자금, 자녀의 교육자금, 은퇴 후 노후자금 등 미래 지출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저축의 증가가 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금융기관에 저축한 돈은 개인 또는 기업들의 대출 자금으로 쓰이며 이 돈은 다시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등 저축이 경제 선순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불황 시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축이 늘어나면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축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황을 이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저축만을 한다면 시장은 침체됩니다. 모든 경제 주체, 즉 모든 소비자들이 저축만을 늘린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해져 결국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경제학자 케인스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면 당연히 생산이 줄고 기업 매출도 축소되지요. 이는 다시 실업률 상승과 개인 소비 축소로 이어져 불황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저축의 역설은 90년대 초 일본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은행이 90년 연 6%인 금리를 95년 연 0.5% 수준까지 낮췄지만 가계저축률은 10%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 돈을 돌려주어도 이 돈마저 빼쓰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회복을 위해 푼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저축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통해 일본은 결국 20년 장기 불황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돈이 돌아야 하며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가게는 적절한 수준에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현금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 투자에 신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가계는 소비 여력을 잃었습니다.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원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소비를 쉽게 늘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에 스며들지 못하고 금융권에서 맴도는 이른바 돈맥경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 일주일 만에 은행 수신액은 1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1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요금을 예금입니다.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1000조 원에 이르렀고, 이는 1월 대비 약 50조 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한 것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단기 부동자금이 불어나는 것은 그만큼 장기 투자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총 투자율은 약 27%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9년 2사분기 이후 7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단기 부동자금이 금융과 경제 불안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들 자금이 증시나 부동산 등에 한꺼번에 몰리면 자산 거품을 양산하며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신흥 국가들은 선진 시장과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절대금리 수준이 아직까지도 높은 편이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해 보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금년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이 저금리 정책만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내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수출 지향형 경제 구조입니다. 즉,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처인 글로벌 시장 회복 없이 단지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힘든 구조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더라도 인니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 오더를 받지 못하면 금리가 낮더라도 자금에 대한 수요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수요 부진 속에서 금리를 계속 낮춰봐야 시중에 불필요한 유동성만 넘쳐나게 되며 과도한 유동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기 자금으로 은행권 내에 머무를 뿐 신규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올해 단행된 5차례의 금리 인하가 인도네시아 성장률 회복의 주 요인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금리 인하 정책이 추가적인 경기 후퇴는 막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인도네시아 성장률 회복에 더 밀접하다는 것이지요.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 역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시스템이라 칭합니다. 시스템 내 어느 한 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모든 경제 주체는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각국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는 새로운 수요 창출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현재는 투자, 수요, 생산 등 모든 연결고리가 꼬이고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 주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금리 인하는 과잉 유동성과 같은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실행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29일 미달러당 12,970루피아로 전주 대비 115루피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오펙의 감산합의 뉴스 등 상품 시장 강세 등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왔지만 대내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텍스 앰네스티 정책이 당초 예상보다는 효과가 있다는 뉴스에 인도네시아 외환 시장으로 추가 달러 자금 유입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루피아 환율 하락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외환 시장에는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13,000루피아 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최근까지 루피아 환율은 13,000루피아대를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삼아왔었습니다. 루피아 환율이 27일, 28일, 29일 3일 연속 13,000선을 하회하게 됨에 따라 기존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3,000루피아는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9원 하락한 달러당 1,0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주 초반 원화 환율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 하락이 진행됐지만 주 후반 달러에 대한 월말 자금 결제 수요 등 수급 요인으로 환율이 다소 상승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9월 29일 8.47원으로 전주 대비 0.05원 상승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9월 29일 6.95%로 주간 기준 0.05%포인트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중앙은행의 루피아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 강세를 보여왔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자 일부 이익 실현을 위한 채권 매도세가 일부 형성되었으며 신규 국채 발행 물량 유입에 따른 공급 요인 등으로 국채 금리가 다소 상승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9월 29일 5,432포인트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상승, 주간 기준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69억 루피아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최근 강요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인도네시아 사이버 범죄는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정부 강요 모임에서도 조코이 대통령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 인해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코이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나 관련 부처의 기능 확대나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기획실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타겟으로 한 공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해당 강요 모임에서 각 부처의 기능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재차 당부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각 부처 장관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철저한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행정혁신에 대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비현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상환 수수료율을 월 2.95%에서 월 2.24%로 내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한 달에 약 2.2%, 연간 26.95%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을 수정하는 조항을 작성했고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BI 로널드 총재는 밝혔습니다. 현재 상한선은 한 달에 2.95%, 연간 35.4%로 2012년에 설정되었습니다. BI는 2014년 8월부터 비현금 거래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신용카드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5년 16만 개에 도달했고 2016년 7월 자료에 따르면 매일 85만 7천 건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상거래 투명성 확보와 부정거래 축소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문화와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가 오늘부터 개막해 한 달간 이어집니다. 행사 기간 중 자카르타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인도네시아 창조경제페어가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10월 6일부터 3일간 이어집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자사 제품을 선보이고 수출 상담회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근본 창조경제 페어에서는 유명 한국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K-POP 콘서트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6일부터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10월 30일까지 자카르타와 반둥, 수라바야 등 인도네시아 6개 주요 도시에서 제7회 한국 인도네시아 영화 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 관광상품 및 K푸드 홍보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한류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본의 1위 맥주 브랜드인 아사히는 1985년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지 못해
당시 시장 점유율 60%가 넘었던 기린 맥주에게 뒤처지며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아사히는 은행원 출신의 히쿠치 히로타로 사장을 영입하는데요. 그는 기업에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존의 경영 관행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히쿠치의 혁신운동은 전례가 없으므로 할 수 없다가 아닌 전례가 없으므로 하겠다는 역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아사히는 2000년대에 접어들며 기린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앞서 장기 불황 상태에서의 저축의 역설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경제 생태계는 점점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